6장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점점 커지는 오름차순이라고 그러죠. 오름차순 또는 점점 작아지는 내림차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정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렬은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의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6장에 있는 이 정렬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과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더 편한 언어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이 정렬 알고리즘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몇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는 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렬 알고리즘을 잘 배워 두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6장에서 배우는 여러 종류의 정렬 알고리즘 있죠. 예,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분할 정복 기법 배울 때 퀵 정렬 방법도 배우셨습니다만 하여간 정렬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정렬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6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내부 정렬 알고리즘과 외부 정렬 알고리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부 정렬은 이제 내부에서 안에서 정렬한다 이런 말이겠죠. 어디서 정렬하는 걸 말하느냐면 주기억 장치 우리가 흔히 램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 주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 내에서 정렬하는 것을 내부 정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 정렬은 밖에서 정렬한다는 말이죠. 예, 주기억 장치 밖에 주기억 장치 밖이면 어디냐면 보조기억 장치죠. 우리가 하드디스크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 그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렬할 때 이것을 외부 정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가 기억 장치의 특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적합한 정렬 방법이 있는 반면에 그 정렬 방법을 보조기억 장치에서 정렬을 하게 되면 성능이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 적합한 정렬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주기억 장치는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위치한 그 위치에 상관없습니다. 처리 시간이. 그런데 보조기억 장치는 블록이라고 하는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이 동일한 블록 내에 위치해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하는데 이 블록 바깥에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느립니다. 이 블록은 상당히 큰 256바이트에서 많게는 뭐 4K 바이트 혹은 그 이상으로 몇 메가바이트까지 이제 이 블록의 크기가 클 수 있는데 상당히 큰 양을 보조기억 장치에서 읽어드립니다. 어디로 읽어드리냐면 주기억 장치로 읽어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보조기억 장치는 읽는데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읽어올 때 제법 많은 양을 읽어와야 동일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읽어오는 횟수가 적게 들고 따라서 전체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시간이 더 적게 걸리죠. 이걸 만약에 작은 단위로 가져오게 되면 여러 번 읽어야 하고 읽을 때마다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는 블럭이라고 하는 큰 단위로 주기억 장치에 읽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읽어와서 그러면 이 주기억 장치에서는 내부 정렬 방법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다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량이 크면 주기억 장치에 다 저장을 못하죠. 주기억 장치에 다 저장을 못하니까 보조기억 장치로
보조교육 장치에서 주교육 장치로 읽어와서 여기 보면 입력을 여러 번 나누어서 주기억 장치에 읽어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읽어드려서 정렬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그 저장되어 있는 또 다른 데이터를 읽어와서 또 저장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 주기억 장치에서 정렬하는 것과 보조기억 장치에 정렬하는 것은 상당히 그 알고리즘의 성능이나 특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주기억 장치는 데이터가 전부 내부 정렬은 데이터가 전부 주기억 장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치가 데이터의 저장 위치가 어디인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데이터 이동이 좀 많은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끼리의 어떤 비교나 이동 이런 것들도 동일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내부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데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간단한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은 아닙니다만 간단한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그와 유사하지만 좀 다른 선택 정렬 알고리즘, 삽입 정렬이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합병, merge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렬하는 합병 정렬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3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데이터를 쪼갠 다음에 그 쪼개진 조각을 정렬을 해서 그걸 merge 해 나가게 되면 정렬되는 방법이었죠. 그 다음에 퀵 정렬, 이것도 분할 정복 비법 할 때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힙 정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쉘 정렬, 기수 정렬, 이중 피봇 퀵 정렬, 타임 소트 정렬,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종류의 내부 정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외부 정렬은 이런 내부 정렬을 사용하게 되면 성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느냐면 합병 정렬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합병 정렬 방법은 보조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로 읽어와서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로 읽어와서 이 내부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정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렬된 두 개를 merge하면 더 큰 정렬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주기억 장치에 올라와서 이 두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으면 바로 합병에 들어가고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먼저 올라온 데이터를 정렬하고 그 다음에 올라온 데이터를 정렬하고 이렇게 두 개가 정렬되면 그 다음에 이제 머지를 합니다. 머지를 한 결과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면 돼요. 다시 파일에.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은 양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부 정렬 알고리즘은 합병, merge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렬한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방향 합병 정렬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변형된 합병 정렬이 있고 그다음에 다단계 합병 정렬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 방법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내부 정렬 알고리즘들의 어떤 특징, 성능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알고리즘들을 이제 우리가 배운 것도 있고 앞으로 이제 배울 알고리즘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미리 한번 이 표를 이용해서 알고리즘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퀵 정렬인데 이 퀵 정렬은 상당히 빠른 그런 정렬 방법이지만 베스트 케이스의 n log n, 에버리지 케이스의 n log n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이 n log n은 정렬 알고리즘에서 할 수 있는 제일 빠른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이 콤플렉시티가 n log n보다 더 작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n log n이 이 정렬 알고리즘의 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시게 될 텐데 어쨌거나 이 이상은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보다 더 낮은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퀵 정렬의 에버리지 케이스가 n 로그 n이면 상당히 좋은 알고리즘이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이제 단점이 n 제곱, 월스트 케이스 n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래 데이터 말고 정렬을 하기 위해서 정렬에 사용되는 어떤 그 임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임시 공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 표시해 주고 있는데 퀵 정렬은 로그 n만큼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머지 소트의 경우에는 보면 평균이나 베스트나 월스트나 다 n 로그 n이니까 상당히 좋은 알고리즘이죠. 월스트 n 로그 n이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퀵 정렬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 점은 임시 메모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 로그 n보다 n이 훨씬 많은 양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6장에서 배우게 될 이 힙 정렬, 이 힙 정렬이 굉장히 그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평균적인 베스트 케이스, 평균, 월스트 케이스 다 n 로그 n이니까 굉장히 좋은 성능이죠. 거기다가 메모리도 상수의 만큼 그 메모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죠.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알고리즘 중에 insertion sor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평균적인 경우 월스트의 경우 n제곱입니다. 그러니까 n제곱이면 좀 성능이 안 좋은 거죠. n 로그 n보다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예, 베스트의 경우에는 5의 n이다. 대신에 이것은 별도의 보조적인 메모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네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이제 셀렉션 소트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제 알고리즘인데 요거는 이제 베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다 n 제곱이고 메모리는 추가로 특별히 사용하는 게 없다. 쉘 소트 이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베스트 케이스 n 로그 n 그다음에 n의 4분의 2승 에버리지 케이스에 월스트 케이스에 n의 2분의 3승 예,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특별히 추가적인 메모리는 없습니다. 버블 소트도 우리가 배우는 이번 장에서 배우는 알고리즘인데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이와 같고 추가적인 메모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의 알고리즘이 예, 더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알고리즘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알고리즘들의 특징을 미리 한번 이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버블 정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버블 정렬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들이 정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정렬되지 않는 데이터를 이웃한 두 개를 비교해서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고 치면 뒤에 있는 것이 작고 앞에 있는 것이 크다라고 하면 둘의 자리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인접한 두 개를 보고요. 또 인접한 두 개를 보고 인접한 두 개씩만 이렇게 비교해서 쭉 더 작은 것이 앞쪽, 더 큰 것이 뒤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합니다. 이웃하는 두 숫자를 비교를 한다. 그리고 작은 수를 앞으로 큰 수를 뒤로 이렇게 서로 교체합니다.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 나가면 제일 큰 숫자가 제일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비교하면서 작은 것이 앞쪽, 큰 것이 뒤쪽으로 왔는데 그거하고 또 얘하고 비교해서 또 큰 것이 뒤쪽, 또 비교하면서 큰 것이 뒤쪽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제일 큰 숫자가 제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마치 거품이 가벼운 건 위로 뜨고 무거운 것은 이제 가라앉겠죠. 그래서 작은 것이 앞쪽으로 쭉 이동해 오는 모양이 마치 그 물속에 있는 버블 물방울이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걸 버블 소트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쫙 그 비교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한번 이제
패스가 한번 이루어졌다. 한번 이제 한 바퀴 돌았다 이런 뜻이죠. 한 바퀴 쫙 돌고 나면 제일 큰 숫자가 제일 오른쪽에 있고 제일 작은 숫자가 제일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작은 큰 것이 뒤쪽으로 이렇게 밀리고 앞쪽 작은 것은 앞쪽에 한 칸만 갔기 때문에 이제 앞쪽으로 이동하는 효과는 있으나 아직까지 제일 작은 것이 제일 앞에 가 있지는 않고 제일 큰 것이 이제 뒤쪽에 가 있는 것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스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이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그 앞에 있는 데이터들끼리만 또 인접한 것끼리 둘씩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 다음 큰 숫자가 제일 끝에 위치하게 되고 작은 숫자들이 조금씩 더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패스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마지막 둘만 남았을 때 요 두 개를 더 큰 것을 뒤쪽으로 더 작은 것을 앞쪽으로 하게 되면 이 둘 중에 더 큰 것과 작은 것을 자리 바꿈하고 나면 이제 데이터 정렬이 다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 패스가 n-1번의 패스가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버블 정렬의 원리입니다. 자, 뒤에 이제 더 구체적인 예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버블 정렬은 데이터가 지금 이제 그 50, 40, 90, 10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둘을 비교합니다. 둘을 비교해서 앞에 있는 것이 더 크면 둘의 자리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둘을 비교합니다. 둘을 비교해서 90이 더 크죠? 90이 더 크면 그냥 놔둡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둘을 비교합니다. 비교하게 되면 90이 더 크고 10이 작죠? 이렇게 하면 이제 90을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번 쭉 둘씩 비교해 나가는 이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패스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패스를 하고 나면 가장 큰 숫자가 제일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이제 패스는 요 90을 빼고 다시 그 앞에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또 이제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패스를 한번 보면 이 두 번째 패스는 90은 제외를 하고 40과 50을 비교해서 40이 더 작죠?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50하고 10을 비교합니다. 10을 비교하게 되면 10이 더 작죠? 그럼 50하고 10의 위치를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그 다음으로 큰 숫자 50이 제일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패스가 끝납니다. 두 번째 패스가 끝나고 나면 두 개의 가장 큰 데이터가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패스에서는 이 두 개가 이제 정렬되어 있으니까 이 앞에 것만 이제 비교하면 되죠. 10하고 40하고 비교해서 10이 더 작죠. 그러면 이제 이 둘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패스가 끝났습니다. 전체 데이터 개수가 4개인데 세 번째 패스까지 하고 나면 하나 남은 것은 자동으로 정렬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정렬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n개면 n-1번의 패스를 하게 되면 데이터 정렬이 끝나게 됩니다.